영국은 아직까지도 폭설로 인해 도시가 마비되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한 영국의 제설 전문가들은 눈만 오면 마비되는 영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한국보다 많은 돈을 쓰면 분명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며 만만하게 생각했던 이들이었지만 한국 방문 며칠 만에 이들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막상 한국을 방문해 보니 영국 입장에서는 돈만 쓴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투성이었기 때문인데요. 결국 이들은 정답을 보고도 따라하지 못하는 현실로 인해 큰 혼란에 빠진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을 큰 혼란에 빠뜨린 한국만의 비결이 어떤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정부 재난관리청 소속 엘리자베스 브라운입니다. 40대 초반의 나이에 벌써 15년이나 재난관리 분야에서 일해왔지만 최근 한국에서 경험한 일들이 제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는 바람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답니다. 영국은 겨울철 폭설 문제로 매년 엄청난 혼란을 겪어왔어요. 특히 2018년의 비스트 프롬 더 이스트, 당시의 상황은 정말 최악이었죠. 히드로 공항이 완전히 마비되면서 수천 명의 여행객들이 공항에 갇혔고 런던 시내의 모든 버스가 운행을 중단했어요. 심지어 응급차량조차 눈길에 갇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죠. 특히 루이샴에서 일어난 사건은 아직도 생생해요. 수백 명의 운전자들이 12시간이 넘도록 고속도로에 갇혀 있었거든요. 당시 저는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지휘하고 있었는데 한 임산부가 진통을 호소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어요. 다행히 헬리콥터로 긴급 이송할 수 있었지만 그때의 공포와 무력감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영국의 경제적 손실도 점점 커져갔어요. 한 번의 폭설로 인한 손실액이 무려 10억 파운드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었죠. 학교들은 문을 닫았고 직장인들은 출근을 못해 재택근무를 해야 했으며 식료품 배송이 중단되면서 마트 진열대가 텅 비어버리는 일까지 발생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접한 한 기사가 제 관심을 끌었어요. 한국의 폭설 대응 시스템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더군요. 폭설이 내린 후 3시간 만에 도로가 정상화된다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호기심이 생겨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한국은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눈이 내리는데도 이런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특히 강원도 지역은 런던의 몇 배에 달하는 적설량을 기록하는데도 도로가 마비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하더군요. 이런 내용을 정부 회의에서 발표했을 때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가웠어요. 특히 마이클 윌슨이라는 고위직 공무원은 왜 하필 한국인가요? 차라리 한국보다는 일본이나 더 큰 규모의 중국을 벤치마킹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며 즉각적인 반대 의견을 표명했죠. 하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일본이나 중국도 폭설 대응에서만큼은 한국만 못했어요. 도쿄의 사례가 충격적이었는데 제가 현지 언론 보도를 자세히 살펴보니 지난 겨울 20cm 정도의 적설량에도 도시가 완전히 마비되다시피 했더군요. 도쿄 시내의 모든 전철이 운행을 중단했고 시민들은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한 채 역사나 회사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대요. 더 안타까웠던 건 의료 시스템의 마비였어요. 도쿄의 주요 병원들이 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응급 환자들을 제때 받아들이지 못했고 구급차도 눈길에 미끄러져 제 기능을 못했다고 해요.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제설 장비가 부족해서 시민들이 직접 삽을 들고 나와야 했다는데 체계적인 관리가 전혀 안 되다 보니 오히려 더 큰 혼란만 가중됐다고 하더군요. 베이징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어요. 작년 겨울에 폭설이 내렸을 때 도시 전체가 완전히 기능을 상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특히 공항에서 벌어진 일들이 충격적이었어요. 활주로 제설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백 편의 항공편이 결항됐고 공항에 발이 묶인 승객들을 위한 대책도 전혀 마련되지 않았대요. 베이징 시내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요 간선도로조차 제대로 된 제설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차량들이 줄줄이 서서 대기하는 상황이 며칠씩 이어졌다고 해요. 더구나 도시 곳곳에서 난방 시스템이 고장나면서 시민들이 추위에 떨어야 했죠. 특히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난방 공급이 끊겨 큰 곤란을 겪었다고 하더군요. 반면 한국은 완전히 달랐어요. 폭설이 내렸을 때에도 도시는 놀랍도록 정상적으로 움직였거든요. 서울의 경우 새벽에 내린 폭설에도 아침 출근 시간에는 대부분의 도로가 정상화되어 있었죠. 지하철과 버스 역시 추가 운행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더군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제설 작업 속도였어요. 주요 도로들이 3시간 만에 완전히 제설되었다는 점도 놀랍지만 더 대단한 건 이면도로까지 꼼꼼하게 관리된다는 거였죠. 이런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국 시스템 벤치마킹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회의장은 격렬한 토론으로 뜨거워졌어요. 문화적 차이를 우려하는 의견부터 기술 도입 비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까지 다양했죠. 심지어 어떤 이는 영국은 영국만의 방식이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밤새워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에는 한국의 제설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가득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데이터들이 무색하게도 회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많은 반대 의견이 쏟아졌어요. 재무부 소속의 찰스는 그런 첨단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라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교통부의 사라는 저희 도로 구조가 완전히 다른데 그쪽 시스템을 어떻게 적용하겠다는 건가요? 라며 의문을 제기했죠. 그때 뜻밖의 지원군이 나타났어요. 런던 교통공사의 제임스였는데 그는 우연히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제가 마침 1월에 서울에 출장을 갔었는데요. 그때 한국에서는 50년 만에 폭설이 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이제 일정이 다 망가지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런던이었다면 아마 모든 게 마비됐겠죠. 그런데 놀라운 건 다음 날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거리가 거의 깨끗했어요. 새벽부터 제설 작업을 했다고 하더군요. 도로는 물론이고 좁은 골목길까지 전부요. 거기다 지하철은 완벽하게 정시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시민들의 태도였어요. 자발적으로 자기 집 앞과 도로를 치우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죠. 제임스의 증언은 회의실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바꿔놓았어요. 특히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준비했던 경제성 분석 자료가 결정적이었죠. 지난 10년간 영국이 폭설로 입은 피해액을 전부 합산해봤거든요. 2018년 비스트 프롬 더 이스트 때만 해도 하루에 10억 파운드의 손실이 있었다는 사실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거기에다 수천 명의 승객들이 기차에 갇혀 있었던 루이샴 사건까지 언급하자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죠. 이런 피해액이면 한국의 제설 시스템을 도입하는 비용은 비교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저희가 매년 겪는 혼란과 시민들의 불편, 그리고 국가 이미지 실추까지 고려한다면 더더욱 그렇죠. 제가 이 말을 하자 반대하던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3시간 정도 설득해서 결국 한국 방문이 승인을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죠. 이제는 누구를 보낼 것인가를 두고 또 다른 논쟁이 시작됐어요. 47년 대동결 이후 최악이었다는 62년 겨울의 교훈을 되살려야 한다는 의견부터 2009년 히드로 공항 폐쇄 사태 같은 일을 막으려면 교통 전문가가 필수라는 주장까지 다양했어요. 하는 수 없이 팀 구성을 위한 회의까지 여러 번 거쳤는데 그 회의 역시 정말 치열했습니다. 처음에는 15명까지 거론됐다가 결국 8명으로 압축됐죠. 저를 포함해 기상학 전문가인 토마스, 도시계획 전문가 제니퍼, 교통 시스템 전문가 마크,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마이클까지 포함됐어요. 마이클을 팀에 포함시킨 건 전략적인 선택이었어요. 그가 현장에서 직접 한국의 시스템을 경험하고 긍정적으로 변화한다면 나중에 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때 가장 강력한 지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출발 전날 밤, 각 팀원들과 개별적으로 면담을 가졌어요. 특히 마이클과의 대화는 예상대로 가장 힘들었죠. 그의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책상 위에는 저희 도시의 제설 시스템에 대한 자료들이 잔뜩 펼쳐져 있었는데 마이클은 그걸 가리키며 저희에겐 이미 수십 년간 발전시켜온 자체 시스템이 있어요. 왜 굳이 아시아까지 가서 배워야 하는 건가요? 라며 날선 목소리를 냈어요. 저는 의자에 천천히 앉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죠. 그의 우려를 이해하면서도 이 고집스러운 태도를 꼭 바꾸고 싶었거든요. 마이클, 당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선입견을 버리고 배울 점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 시스템의 한계를 가장 잘 아는 사람도 당신이잖아요. 마이클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완전한 동의한 건 아니었지만 분명히 진전이 있었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저희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런던의 히드로 공항과는 너무나 다른 광경이 펼쳐졌거든요. 입국장에서 수화물을 찾기까지 걸린 시간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짧았고
공항철도로 이동하는 과정도 너무나 효율적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공항철도였어요. 히드로 익스프레스와 비교하면서 마크가 연신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믿기지 않네요. 이렇게 정확한 시간 운영이 가능하다니. 평소 꼼꼼하기로 유명한 마크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 처음이었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처음 며칠은 주로 시스템 연구에 집중했어요.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고 현지 전문가들과 미팅도 가졌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호텔 창문을 통해 하얀 눈이 내리는 걸 발견했어요. 우연찮게 첫눈을 한국에서 보게 된 거죠.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영국에서라면 이런 날씨에 아마 도시가 마비되고 교통이 혼잡해질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본 광경은 전혀 달랐어요. 호텔을 나서자마자 눈에 띈 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상점 주인들은 자신의 가게 앞을 즉각적으로 치우기 시작했고 건물 경비원들은 이미 제설 작업에 들어간 상태였죠. 저희 팀원들은 이 광경을 믿기지 않는다는 듯 지켜보고 있었어요. 특히 마이클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죠. 이건 정말 놀랍네요. 영국이었다면 다들 집에서 날씨가 좋아지기만을 기다렸을 텐데 그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감탄의 기색이 느껴졌어요. 더 놀라운 건 다음 날 오전에 있었던 서울시청 방문에서였어요. 저희가 도착했을 때 서울시청은 이미 비상체제로 전환한 상태였는데 시청 전체가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긴박한 분위기였거든요. 1층 로비부터 심상치 않았는데 직원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에 대비해온 것처럼 능숙하게 각자의 위치로 배치되고 있었어요. 스마트 제설 관제센터에서는 그야말로 첨단 작전본부를 방불케 했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는 서울 전역의 실시간 도로 상황이 띄워져 있었고 그 옆으로는 서울시 전역에 배치된 92개의 자동 염수분 사장치와 44개의 도로열선 시스템의 실시간 작동 현황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도로 곳곳에 설치된 IoT 센서들이었죠. 이 센서들은 기온과 습도는 물론 도로 표면의 결빙 정도까지 실시간으로 측정해 전송하고 있었거든요. 더 대단했던 건 스마트 제설함이었어요. 시내 곳곳에 설치된 제설함마다 IoT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서 제설제가 얼마나 남았는지, 뚜껑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더군요. 이걸 모두 스마트폰으로 체크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죠. 브리핑을 맡은 김 과장의 설명은 저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서울시는 눈이 내리고 나서야 대응하는 게 아니라 기상청 데이터와 실시간으로 연동된 시스템을 통해 강설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선제 대응한다는 거였죠. 특히 급경사 구간이나 고갯길 같은 취약 지점에는 도로 포장면 7cm 아래에 열선을 깔아두어서 눈이 쌓이기도 전에 녹여버린다는 설명에 저희 모두 감탄했어요. 그리고 한국은 기능만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환경 보호도 놓치지 않더군요. 기존의 염화칼슘 대신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한다는 점, 그리고 이 모든 시스템의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절감된다는 설명까지 들으니 영국의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고쳐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답니다. 특히 이면도로나 골목길처럼 제설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사각지대까지 꼼꼼하게 신경 쓴 시스템 설계는 정말 감탄스러웠어요. 그렇게 브리핑이 시작되었는데 도중에 갑자기 비상 상황이 발생했어요. 예상보다 많은 양의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들어온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브리핑이 끝나자 김 과장이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현장 투입을 자청한 거예요. 순식간에 회의실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다른 공무원들도 재빨리 움직이기 시작했고 몇 분 안에 비상 대응팀이 꾸려졌죠.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순 없었어요. 팀원들과 눈빛만 교환했을 뿐인데 모두가 동시에 자원봉사를 자청했답니다. 현장에 도착해보니 이미 제설 작업이 한창이었어요. 놀라웠던 건 일반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거였죠. 저는 최선을 다해 눈을 치워보려 했지만 옆에서 작업하는 한국 공무원들의 속도를 따라가기가 힘들었어요. 삽질 하나하나가 무척 능숙해 보였고 눈을 치우는 방향이며 쌓는 위치까지 마치 전문가 같았습니다. 저는 호기심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옆에서 작업하던 공무원에게 어떻게 그렇게 눈을 잘 치우는지 물어봤죠. 그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아, 이 정도는 별거 아닙니다. 군대에서 눈 치우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워낙 많이 해봐서 이젠 몸이 알아서 움직이네요. 그는 웃으면서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저는 그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이 말을 들은 마이클의 반응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잠시 제설 작업을 멈추고 생각에 잠기더니 결국 영국은 이런 면에서는 영원히 한국을 따라갈 수 없겠네요. 저희는 의무 군복무 제도가 없으니까요. 이런 건 단순히 시스템을 들여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중얼거렸죠. 맞는 말이다 보니 한참 동안 머릿속에 마이클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었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눈을 치우고 점심시간이 되자 김 과장이 저희를 주변에 있는 유명한 식당으로 안내했어요. 날씨가 추웠지만 걸어가는 동안 그는 서울시의 제설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도로를 설계할 때부터 제설 작업을 고려한 특별한 기준이 있다는 점도 놀라웠어요. 급경사 구간에는 미끄럼 방지 포장을 의무화하고 곡선 구간의 경우 제설차가 원활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최소 회전 반경을 확보한다는 설명이었죠. 한국에서는 도로 설계 단계부터 이렇게 체계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영국의 제설 시스템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 건지 새삼 실감할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식당으로 가는 길에 뜻밖의 상황을 목격하게 됐어요. 경사진 도로에서 한 차가 눈 때문에 헛바퀴를 돌리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어 차를 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김 과장도 망설임 없이 그들과 함께 차를 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전 그 순간 영국에서 있었던 비슷한 상황이 떠올랐어요. 지난해 겨울 런던 교회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지나쳐갔고 몇몇은 오히려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기에 바빴죠. 이런 문화적 차이를 목격하면서 저희가 배워야 할 건 단순히 기술적인 시스템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의 성공 비결은 첨단 기술과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었죠. 다음 날에는 고속도로 관리센터를 방문했어요. 이곳에서 본 설비들은 정말 놀라웠죠. 특히 실시간 도로 상황 모니터링 시스템은 마크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들었어요. 영국의 고속도로 관제 시스템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센터 내부는 마치 미래의 교통 관제 시스템을 보는 것 같았어요. 거대한 스크린에는 전국 주요 도로의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각 제설 차량의 위치와 작업 현황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죠.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설 작업 최적화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관리소장님의 설명 중에 특히 흥미로웠던 건 자동 염수 분사 시스템이었어요. 도로의 온도와 습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결빙이 예상되는 구간에 자동으로 염수를 분사한다는 거였죠. 영국에서는 아직도 수동으로 제설제를 뿌리는 구간이 대부분인데 한국에서는 이런 자동화 시스템 위주로 관리하는 게 같은 2024년을 살고 있는 게 맞나 싶더군요. 그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정말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어요. 참석자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살린 날카로운 질문들을 이어갔는데 토마스는 기상 예측 시스템과의 연동에 대해 꼼꼼하게 물었답니다. 특히 실시간으로 기상 데이터를 수집하고 도로열선과 자동염수 분사 장치 같은 자동화 시스템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깊이 있게 파고들더군요. 초기에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한계와 예산 문제로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는데 끊임없는 시행착오 끝에 현재의 안정적인 시스템이 완성되었다는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크의 질문은 유지보수 비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제설 차량의 다목적 활용 방안부터 친환경 제설제 도입에 따른 추가 비용까지 꼼꼼히 따졌죠. 특히 초기에는 고가의 장비 도입과 유지보수 비용 때문에 많은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하지만 장비의 공동활용과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현장 직원들의 반발 가능성을 짚은 마이클의 질문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제설대책본부의 24시간 운영 체계와 민간 참여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날카롭게 지적했거든요. 실제로 초기에는 새로운 시스템 적응과 야간 근무 체계 확립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진적인 교육과 제도 도입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설명이었어요. 질의응답이 깊어질수록 논의는 더욱 전문적인 영역으로 확장되었답니다. 습염식 제설제 살포 방식의 효율성, 아세트산염 계열 친환경 제설제의 실질적 효과, 그리고 주민 참여형 제설 시스템 구축 방안까지 다양한 주제들이 오갔어요. 특히 초기에는 친환경 제설제의 효과가 기존 제설제에 비해 떨어진다는 우려가 컸다고 하는데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이런 한계를 극복해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관리소장님이 저희를 유명 삼겹살집으로 초대해 주셨는데요. 참숯의 향긋한 냄새 속에서 한국 제설 시스템의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펼쳐졌어요.
1969년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도시화 과정에서 제설의 중요성이 어떻게 부각되었는지,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 물리적 제설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답니다. 특히 초기에는 제설 장비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어요. 물론 그 시절에는 폭설이 내릴 때마다 도시가 마비되다시피 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주셨어요. 제설 인프라가 부족했던 시기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설 참여가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여 현재의 체계적인 주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발전했다는 설명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아이나 노인 어른 할 것 없이 모두 자발적으로 제설에 참여했다고 했어요. 초기에는 주로 소금을 사용했다는 이야기부터 염화칼슘의 도입으로 용해열을 활용한 제설 효율 향상까지 기술적 진보의 과정이 흥미진진했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시설물 부식 같은 심각한 부작용도 겪었다고 합니다.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기에 2010년 이후 환경부 인증 친환경 제설제 도입이 더욱 절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88올림픽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이야말로 한국 제설 시스템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다는 설명이었어요. 도로, 교량, 지하철 등 도시 기반 시설이 대대적으로 확충되면서 제설 시스템도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거죠. 하지만 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고 해요. 짧은 기간 안에 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노하우를 확보하는 것이 큰 도전이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관리소장님은 특히 올림픽 이후의 발전 과정을 강조하셨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시작된 변화가 그 후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 왔다는 거예요. 자동화 시스템 도입, 제설 정보 시스템 구축, 장비의 현대화 등 끊임없는 혁신이 이어져 왔다는 설명에 모두가 감탄했죠.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인 연구와 혁신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가 이어졌어요. 제설제의 효과와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부터 더욱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까지 발전의 여정이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새로운 도전 과제들도 늘어나고 있지만 그동안의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들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런 대화들을 나누면서 저는 반드시 영국의 제설 시스템도 한국처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호텔로 돌아온 후 샤워를 마친 저는 유튜브를 보고 있었어요. 우연히 본 뉴스에서 마을버스가 눈길에 갇힌 상황이 보도되고 있었는데 그때 본 광경은 정말 놀랍더라고요.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10여 명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버스를 밀고 있었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참 부끄러운 얘기이지만 영국에서 대중교통이 눈길에 갇히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평만 하거나 우버를 부르기 바쁘답니다. 그러다 결국 도로는 더 혼잡해지고 상황은 점점 악화되기 일쑤고요. 다음 날 아침 팀 회의에서 이 영상을 공유했더니 모두가 깊은 감명을 받은 듯했어요. 특히 제니퍼가 흥미로운 지적을 했죠. 이런 공동체 의식이 있었기에 첨단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희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부분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저희는 영국에 남아있는 동료들과 화상회의를 가졌어요. 처음에는 그들도 회의적인 태도였지만 저희가 직접 찍은 영상들과 데이터를 보여주자 태도가 확연히 달라지더군요. 특히 재무부의 찰스는 예상보다 훨씬 실현 가능해 보이네요 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생각한 것보다 반응이 좋아서 저희 한국 체류 기간은 예정보다 길어졌어요. 처음 계획은 일주일이었는데 결국 보름으로 연장됐죠. 그만큼 배울 것도 많았고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특히 마이클은 한국의 시스템을 더 자세히 연구하고 싶다며 적극적으로 연장을 주장했어요. 처음에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이제는 가장 열성적인 지지자가 되어 있었죠.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저희는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한국의 제설 작업은 단순히 눈을 치우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녹은 눈이 다시 얼지 않도록 하는 후속 조치까지 철저히 관리하고 있었죠. 이건 저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저희는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바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단순히 한국의 시스템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를 영국의 실정에 맞게 도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했거든요. 보고서 작성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해 보이고 며칠 동안 간신히 작성한 보고서는 무려 2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 됐어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서
시민의식 개선과 법적 제도 정비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을 담았습니다. 영국의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도입 방안도 상세히 작성했고요. 이렇게 많은 보고서들을 작성했지만 사실 저희 앞에는 더 큰 과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에 도입된 시스템들은 어떻게든 돈을 써서라도 메꿔볼 텐데 문제는 영국인들의 시민의식이었죠. 한국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발적으로 재난을 복구하기 위해서 눈을 쓰려고 밖으로 나와 참여하는데 영국 사람들은 가치관 자체가 달라 이런 시민참여 프로젝트에 참여할지 의문이 들더군요. 이전에 회의 시간에 나왔던 것처럼 공동체 의식이 없다면 돈을 써서 시스템을 들여온다 한들 한국만큼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그러는데 영국인들에게 한국의 시민의식을 배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려주시면 체계 도입에 참고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